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1조도 없더래요. 저도 대통령실에 가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한 1년 넘어갈 때까지 자칫하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채 딱 줄여놓으면 싹 또 쓰시고 나가시고 살짝 올려놓으면 그러면 또 지금 싹 그러니까 나는 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짜가 지금 그 녹화하는 날짜가 2월 10일입니다. 오늘 2월 10일인데 대정부 질문 중이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5.24 조치가 지금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 유야무야해졌지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 때문에 근데 쟤네들 한마디도 사과 안 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개성에 우리가 만들어준 연락사무소 터트려버리지 않았나요, 쟤네들? 근데 쟤네들 사과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북한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좌파 정권은 항상 북한에 약하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가서 시진핑이 앞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을 지지한다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두 개의 국가를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북한 이제 현 정부가 북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뭘 이렇게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무슨 방향에서 의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예전에 과거 진보 정부에서 아주 안보 라인에서 핵심에 있었던 분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주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국정원에서 왔더랍니다. 국정원 대북 담당 쪽에서. 그래서 그 오다가 무조건 북한 쪽하고 뚫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라. 그 자기한테 왔대.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 누구냐면 이종석 원장이시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이 두 분도 만만치 않게 북한과 뭘 해보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라. 뭔가 북한하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는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분을 어느 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전 이제 저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지금. 근데 그분은 그러셨대요. 너 노력하지 마라. 뭐 자기가 볼 때 북한 애들 곧 망한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동독 애들도 그 저기 80년대인가 70년대 때 그랬답니다. 저기 이제 우리하고 같은 민족 아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동독이 망하더랍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지금 그분 말씀도 지금 쟤들이 우리 민족이 그 대한민국이 자기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를 잇는 이 세습이 세습의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거는 북한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의 이슈가 있을까요? 외교적으로? 현 정부에서 북한하고 풀려. 아니 우리 국가 입장에서 현 정부는 뭐 이건 좀 제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워낙 빨가신 분들이니까 뭐 그 친하게 지내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씀. 네, 우리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지금 북한을 이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요? 첫째는 저는 북한은 일단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북한이 예를 들면 도발을 한다든 북한은 예를 들면 자꾸 위기를 조성이 된다든가 언스테이블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게 사실은 한반도 리스크에 대해서 경제든 뭐든지 안 좋아지니 저는 그걸 우리 정부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보 문제를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보수 마음속에는 6.25 한국 전쟁이 있다. 항상. 그래서 북한이 또 그런 일을 벌인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응징할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뭐 우리도 핵을 갖고 싶고 미국 핵우산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인데 좌파는 6.25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저분들은 북한은 도발 안 한다 이거야. 괜히 윤석열 대통령이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발을 유도하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양쪽의 안보 차이가. 북한이 도발 안 한다는 것을 믿고 살자. 그러다 만에 하나 도발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쟤네들이 우리를 도발을 안 한다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6.25 때 우리나라에서 죽은 유엔군만 몇십만이에요. 제가 또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 뭐죠? 그 국방비 미지급 논란. 이거 맞나요?
1.8조 원, 예, 1조 8천. 1조 8천억이 부족해서 3조가를 한국은행에서 빌렸다는 것 같은데. 뉴스에 나왔죠. 제 생각입니다. 민생지원금 몇십조 뿌리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되셨으면 자기를 찍어줬던 사람들도 챙겨야 되지만 전체 국민을 챙겨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어떻게 특히 분단 국가에서 국방비를 포기를 했을까요? 정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 같아요. 저는 그런 뉴스를 과거에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이것도 가짜 뉴스라 생각했어요. 예, 설마 유튜브에 워낙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제가 유튜브로 그걸 접했는데 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정 구조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혹시 지금 뭐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 투자를 안 하니까 약속한 이것도 뭐 돈이 없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할 돈이 없다 지금. 그래서 뭐 결국은 심각한 상황이 또 올 거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간에. 그래서 진짜 돈이 없는 건지 너무 많이 써버려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군인들 월급 주고 하려면은 또 그 이자가 얼마예요? 한국은행 이자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뭐 모르니까 이 정권의 지금 내부 사정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 97년도에 저희가 인관을 해가지고 2003년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 그 97년도에 IMF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97, 98년도에 그때 장병들 급여를 다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 얼마 받던 시절에 병장들이. 저 13,300원 받았습니다. 병장 때. 삭감을 하고 장교 부사관들 각종 수당을 줄이고 우유 안 나오고 우유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부식을 한 개 반찬을 빼고 이랬어요. 그때는 진짜 나라가 쪼개지는 줄 알았죠,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쪽파처럼 분위기였으니까 그때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연말쯤 되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는 이제 관행적으로 관행적이라든 뭐든 어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돌려주는 거는 뭐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보통 안보 공백은 지금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력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쉽게 말하면 기름도 사와야 되고 장병들 겨울에 입을 피복도 줘야 되고 이거를 안 줬다는 거는 그리고 장병들 요즘에 한 45만 정도 그런데 그런 장교 부상한들 빼고 나면은 병사들이 한 30몇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식비 전부 다 부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피복이 안 나가 겨울에 피복이 안 나갔을 건데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도대체 돈을 어디에 썼길래? 윤 대통령 때 다 없애버린 특활비 부활하는 데 썼잖아요. 아 맞다. 그 특활비가 거의 1조라던데? 네, 부활하는. 특활비가 거의 1조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죠. 그 당시 당대표 때. 필요 없는 예산이니까 깎겠다 그래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1조 가까이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돈이네요. 딱 그 돈이네. 맞네. 그 돈이네. 그 돈이네. 특활비 그때 나오던 이야기 저희들도 봤을 때 경찰분들 진짜 지금이야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제 다시 특활비 부활시켰으니까 그때 특활비 없으면은 경찰관 분들 수사로 나가서 자기 돈으로 도시락 사 먹어야 되고 저희 시위 현장에 있는 그 기동대들 전부 다 도시락 그 돈으로 자기들 돈으로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교들은 당직을 서도 밥을 자기 돈으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왜 훈련을 나가도 밥을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 누가 장교하겠어요? 부사관을 누가 해 이제? 저도 복무 때 당직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수당이 그다음 시간에 수당 정해놓고 이렇게 줬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훈련을 나가서 밥 사 먹는 거는 저도 요즘에 처음 알았어요. 저희들도 복귀를 해보면 그때 그랬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 요즘에 보면은 정말 너무 과하다는 좀 젊은 분들 일하고 싶지 않은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민생지원금 14조 썼거든요. 제 눈도 감지 않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도 감지 않고 올리신 거죠. 이 14조를 대통령이 되셨으면 아마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모든 걸 다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나라에 돈이 얼마가 있다.
앞으로 써야 될 돈이 뭐가 있고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고 이런 거 다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4조를 쓰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정치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살림을 하셔야죠. 살림을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조 못 쓰게 해놓고 그 특활비 못 쓰게 해놓고 자기 특활비는 그때와 시간이 다르다. 뭐 그때와 시절이 다르다 이러면서 1조 가까이 올렸다는 풍문인데 특활비도 공개가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뭐 행사를 하면서 오만 가지 말을 쏟아붓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뭐 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데 저는 저걸 믿어야 되나?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분이 늘 뭐 이랬다 말도 바뀌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 되니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하고 또 뭐 특갈비 없다고 다 삭감했던 분이 되자마자 뭐 훨씬 또 부활시키고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보면서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항상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봐요. 사실 성남시장 때부터 얘기를 쭉 보면 믿어야 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빚져놓고 모디토리엄 선언했을걸요? 성남시장 되자마자. 근데 그게 진짜 그게 기초단체장이죠. 성남시장이면. 기초단체장이 해야 될 행동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이제 전임 시장을 공격을 하려고 한 거죠. 전임 시장이 이렇게 성남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 책임을 전임 시장한테 아예 씌워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놓고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다 갚았다 다시. 경기도 빚을 씌워놓고 가서 김동연 지사가 그거 갚느라고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다음 정권은 빚 갚느라고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대통령실에 가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한 1년 넘어갈 때까지 자칫하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수석들도 그러시고 장관분들도 지금 큰일 났다. 우리나라 잘못하면 망한다 이거. 돈이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부채 딱 줄여놓으면 문재인 대통령 물론 그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싹 이제 또 쓰시고 나가시고 또 윤 대통령 들어와서 또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또 지금 싹 그러니까 나는 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보수가 정권 잡으면 맨날 돈 없다고 보고하고, 아니 쟤들이 정권 잡고 막 뿌려고 빚을 내도 뭐 일단 아직 경제가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야 우리 오늘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소주에 삼겹살 한 잔 할래? 그러면 내일은 또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이제 국가 경영도 경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채를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채 이자는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저희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 정치를 상김 시대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은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항상 경제가 힘들어요. 항상 긴축 재정해야 되고 고통 분담해야 되고 구조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심 잃어가지고 권력이 넘어가면 쟤들은 팡팡 쓰는 거예요. 빚 늘려놓고 뭐 세금 많이 걷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통상적으로 이제 왜 해외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유럽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럼 결국은 정해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복지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복지가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하게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스웨덴도 있고 하지만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걸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언제 그 말이 이제 시작을 했냐면 2차 대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 42년도에 케인지언 학파에서 이제 처칠 수상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뭐 전시 내각이니까 거국 내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동당 쪽에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낸 그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 대부분 노동계층이니까 두 가지를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첫째, 의무교육, 전국민 의무교육.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래서 한 30년을 영국에 갔죠. 그래서 정말 복지국가 됐는데 그걸 또 결국에는 깡통 찾는 게 다시 드러난 게 어딥니까? 철의 여인.
대처 수상 때였죠. 그래도 고쳤죠. 고쳤는데 또 문제가 돼. 그때는 뭐 신자유주의자에게 신자유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또 병이 이게 항상 제도라는 게 아시지만은 20년, 30년 되면 뜯어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워낙 바쁘게 세상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럽이 갔던 길을 아무래도 지금 진보 정부에서는 유럽의 그 사회주의 정부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국민 복지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면은 그 깡통 찬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파리만 가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할 때였는데 청소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청소할 예산이 없어서 좀 시가지가 뭐 지저분하고 이랬는데 똥물에서 그 그러니까 수영하고 예. 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은 우리는 한국은 참 좋은 게 먼저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가봤던 거지 않습니까? 어느 시인이 썼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고는 가보지 않은 길에 남이 가봤던 길을 우리는 보면서 저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우리가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 진보 정부는 거기에 대한 학습이 안 되네. 우리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인데 쟤들은 중산층이 없어져요. 이 보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다 무조건 반대만 해야 될 것인지 반대하지 않고 지금 AI 시대가 되면 뭐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소득 같은 것도 어떻게 전향적으로 우리 보수도 판단을 해서 보수가 더 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면서도 복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왜 부동산 얘기를 하냐면 뭐 다들 서울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어요. 맞죠? 뭐 코스피 5천 간다 주식 사라 샀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 뭐 현대차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은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돈을 번 개미,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빼고 개미, 돈을 번 개미가 30%가 안 된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이상 번 개미는 5%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표만 좋아진 거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벌었어요? 외국인들 벌었어요. 증권사들 벌고 증권사는 수수료 먹고 사니까 뭐 증권사들 많이 벌었을 거고 또 누가 벌었냐면 그래서 국민연금의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어디에 했겠어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삼성 SK 하이닉스 한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빠졌대요. 아니 이 국민연금이 벌었어도 또 앞으로 까먹지 말한 법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국민연금이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투자예요. 국민연금이 세계 5대 연금이에요. 그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세계 5대 연금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명박근혜 시절에 저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원조 그 해외 사업 사기라고 그랬어요. 해외 사업 사기. MB 때 그 자원외교라고. 자원외교를 그때 민주당이 엄청 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그 돈 차라리 혜택은 지금 걔들이 다. 지금 그 돈 다 나라에 들어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벌고 쓰는 건 얘가 쓰고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자식이냐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국민의 자식이 민주당이냐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고 한다고.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부동산도 사실 서울시 얘기하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2030년도까지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자꾸 발표를 해요. 근데 서울시만 가지고는 국토부 장관이 그 통제를 못하니까 경기의 일부 지역을 껴넣어요. 부동산 잡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그 개개의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이제 또 뭐 보유세도 낸다고 하는데 세금 다 내요. 근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죠, 국가에서? 저는 요즘 보면 대통령께서 이 선거를 앞두고 그 지금 다주택자가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 27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270만 300만. 여기를 진짜 악마화해서 이분들을 악마화해서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지금 우리나라 그 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정부가 꼴대로 꼬아놨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진짜 지금 팔고 싶으면은
뭐 무슨 문제냐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누가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무슨 누가 갑자기 10억, 20억 있어서 살습니까?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못 내보내. 못 내보내요. 그럼 이게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팔아라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그러면 막상 얼음장만 넣으시. 그래 결국은 뭐냐면 5월 며칠입니까? 그 5월 6일인가 뭐. 그렇죠. 그럼 전후를 보면은 그야말로 지방선거 앞둔 뭐 쉽게 말하면 악마와 적거든. 그 타겟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고 자기 대통령 입장에서 나도 공급 발표했고 나는 이 다주택자 잡는다. 이런 걸 자꾸 하고 싶은 거 이제 쇼잉을 하고 싶은 나는 270만은 대부분 다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그 다주택자가 뭐 이렇게 부자가 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거기 그 시장이 무너지면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이 또 무너져 버려요. 아니 월세는 폭등을 하고 전세는 사라지겠죠. 네.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부책 당국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이게 시장이 교란이 오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하나하나씩 실타를 풀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은 봉급 절벽이에요.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이 6만 호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 짜집기입니다. 네. 짜집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도심에 하겠다는 것뿐이지 짜집기예요. 짜집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좌파 정권은 새 아파트를 안 지어요. 예?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를 공급한 사람이 노태우가 200만 호 해가지고 그때 향후 한 10년 집값이 안정됐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을 해가지고 예?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뉴타운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뭐 박원순 문재인 때 집 한 채도 안 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쨌든 공급을 지금이라도 지금 뭐 해도 뭐 10년 후에나 집이 지어질 텐데 해야 빨라요, 되는데, 오전이 빨라요. 해야 되는데 이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이재명 정권도 나는 그걸 안다고 봐요. 그럼 왜 저러느냐? 내 집권 기간 안에는 못 올리게 세금이고 뭐고 해서 그 다주택자를 아까 우리 행정관님 말씀처럼 악마화해 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지지하게 하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새 아파트를 늘리지 않으면은 집값은 내려갈 방법이 없다고 봐요. 공급에는 장사가 없다고. 공급을 하면은 됩니다. 참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자, 다음번에 제가 지난번에 공약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구독자가 3,000명이 되면 날방을 하겠다, 생방송을 하겠다. 그때는 출연을 하셨던 분들 다들 나와주시면 좋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데 이제까지 민주당 소속인 분은 한 분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나오시면 맨날 욕만 먹겠지만. 민주당 많이 좀 불러보세요. 근데 저는 여당의 숙명이라 생각해요. 욕 먹는 건 여당의 숙명이죠. 욕하는 건 야당의 권리고. 근데 저희가 차마 방송에는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저희에게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1,000분이 이제 훨씬 넘어가셨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는 이제 오픈을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의견을 주시고 제가 방송에는 내보내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스몰 토크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리 장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